슉슉. 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아파트를 제가 고치면서 이제 고치고 나서도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치고 나서도 하자가 있었는데, 그리고 고치면서 그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리고 이게 이제 꼭 아파트뿐만 아니라 건물, 그러니까 집 자체, 주택 자체를 리모델링 하러 오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사실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사실 똑같습니다. 그냥 패시브 하우스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뭐 단열, 기밀, 열교, 그리고 그 5대 원칙이 있잖아요. 지금 저기 외부 차양, 기밀, 환기장치, 열교, 단열, 창호, 요 내용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맞춰서 내단열을 하다 보니 거기에 맞는 시공 방법을 디테일하게 푸른 정도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패시브하우스에 들어간 모든 요소들을 집에다가 억지로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분당 소재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아주 저렴하게 샀습니다. 왜 저렴하게 샀냐면 집에 갔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매물로 나와 있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장판으로 싹 가려 놓으셨었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데 누가 이걸 보고 집을 사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장판을 이렇게 들었죠. 그랬더니 모든 방의 확장 부위가 다 이렇게 썩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을 집을 보러 갔는데 2번 갈 때마다 모든 창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창문을 다 열어 놓으셨을까? 그냥 뭐 선선하라고 열어 놓으셨나 보다. 냄새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곰팡이 냄새가 온 집안에 너무 악취가 심해가지고 갈 때마다 그냥 바깥과 동일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1억 깎아주세요 라고 했죠. 아니 이거 다 고치려면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깎았어요. 저는 어차피 다 완전히 골조만 남겨놓고 이걸 다 드러낼 생각이었으니까 사실 이 하자가 있든 없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 아니면 아무도 안 샀을 거예요. 맨날 이렇게 와서 다 썩어 있는 집을 보면서 이거를 돈 10억을 주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못 팔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깎아달라고 해도 아마 제가 억지로 그냥 내가 1억 깎아주면 살게 라고 했어도 그 뭐 5천 하자, 뭐 6천 하자 이 딜을 하잖아요. 그럼 아마 끝까지 우겼으면 다 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집이 제가 산 이 집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은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집에 곰팡이 없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곰팡이가 베란다고 뭐가 하나도 없으시다. 굉장히 겨울철에 건조하게 살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이제 뜯어내면서 그리고 바깥에 이 타일도 손으로 다 들렸습니다. 뭐 화장실 같은 데도 그렇고 그냥 위층에 소음이 말소리가 다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집들이 어떻게 젖어 있냐면 이게 분당 1기 신도시에 끝나고 나서 유유지에다가 포스코에서 4층 규모로 100세대 정도를 지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포스코에서 뭐 임원들한테 이 집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지은 거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창문을 뜯고 나면 여기에 신문지가 껴 있어요. 모든 그리고 뭐 이렇게 조적 쌓아가지고 막는 구간에 보면 시멘트 푸대를 꾹꾹꾹 쑤셔가지고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단열재는 벽돌 콘크리트 단열재 벽돌인데 이 벽돌을 안 털어낸 상태에서 창문을 다 뜯고 이 안쪽에 단열재를 손으로 딱 들어가지고 위로 이렇게 싹 뽑으면 그대로 들려서 나옵니다. 그렇게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버린 거예요.
물론 단열 효과가 없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뭐 안에다가 그 고정도 안 시키고 그냥 벽돌 싸면서 위에다 얹어가지고 해놓은 거긴 합니다만, 그렇게 집이 젖었다라는 겁니다. 안쪽에 다 썩어 있고요. 현관 쪽도 다 곰팡이가 이제 계속 닦은 거죠. 이런 부분을 다 장판으로 덮어놨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이 확장하는 부분에 다 곰팡이가 폈었고요. 이 곰팡이가 피는 이유는 이 단열재 배면, 뒷면 쪽으로 실내에 다습한 공기가 들어가서 차가운 구조체랑 다르면서 결로가 생겨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은 곰팡이가 표면에 없는데도 곰팡이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 배면 쪽에 곰팡이와 결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들 붙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떡밥 시공한다고 하죠. 이 단열재를 외단열을 하든 내단열을 하든 이렇게 시공을 하면은 뒤에 공간이 비면서 대류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뒤쪽으로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를 모두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 내단열을 하시든 외단열을 하시든 공기가 흐르지 못하도록 요렇게 리보넴 방식이라는 테두리를 다 본드칠 해가지고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하자들입니다. 그렇게 이거 신축 법 바뀌고 나서 지은 건물이에요. 이 뒷면에 이렇게 떡지게 본드를 가지고 붙였는데 여기도 이제 본드가 떡져서 있는 거죠. 창문과 단열재 사이의 틈으로 습기가 들어가면서 차가운 구조체에서 결로가 생겨서 이런 경우에는 아래층의 누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겨울 내내 괜찮다가 봄에 이제 날이 풀리면서 여기 얼음이 얼어 있다가 녹는 거예요. 녹으면서 그 물이 밑에 층으로 쭉 흘러가지고 어딘가의 크랙으로 아래층 누수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하자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열재가 습기가 통과하는 게 있고 통과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이 스티로폴은 보시면은 조각조각 이렇게 동글동글한 공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아이소핑크라고 불리는 이 XPS 단열재는 판재로 돼 있어요. 이렇게 카타칼 같은 걸로 잘라서 스티로폴은 완벽하게 자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사선을 치다 보면 이 조각조각 난 알맹이들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이 아이소핑크는 원하는 형태로 조각할 수 있어요. 한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티로폴이 그렇게 동그란 공으로 돼 있다는 건 이 공극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단순한 실험인데 이 스티로폴에다가 주사기로 먹물을 갖다가 쭉 찔러가지고 쏘면요, 안에서 얘가 쫙 퍼집니다. 공극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아이소핑크는 안에다 넣고 쭉 압력을 가해도 요 부분에서 위로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얘가 쭉 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극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얘도 두께에 따라서 습기가 좀 통과하기도 하고 뭐 못하는 두께가 되기도 합니다만, 눈으로 봤을 때 이 물이 잘 흘러가고 물이 잘 통과한다라는 건 이 작은 수증기는 훨씬 쉽게 통과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 정도 두께가 되면요, 한 200mm 정도 되면은 이 습기가 잘 못 들어갑니다. 물론 이 스티로폴도 뭐 1호, 2호, 3호, 4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 강도가 높을수록 습기가 잘 못 통과해요. 공극이 줄면서요. 근데 이 스티로폴과 스티로폴의 조인트 부위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위에 창틀과 만나는 부위, 이런 부분의 틈들 때문에 습기가 넘어가는 거를 완벽하게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이 리모델링 하시거나 이럴 때 내단열을 하시게 되면 아이소핑크라고 불리는 XPS 단열재를 쓰시는 게 맞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거는 어찌됐든 석유 화학 제품이거든요. 스티로폴도 마찬가지고 아이소핑크도 XPS도 마찬가지고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가 생성돼요. 그래서 냉동창고 불난 영상 같은 거 다 보셨잖아요. 새까만 유독가스가 나와서 대부분의
그 화재 시 그 사망의 원인은 질식사입니다. 70% 정도가 불에 직접 데어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이 가스로 질식사하는 게 7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좋은 거는 저 무기계 단열재, 예를 들어서 뭐 그라스올, 안면 이런 걸 가지고 내부에 단열재를 붙인 다음에 이 그라스올이나 이런 건 솜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습기가 아주 잘 통과돼요. 근데 습기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안쪽에다가 그 방습층, 비닐 같은 걸 쳐가지고 습이 못 넘어가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같은 두께 대비 단열 성능이 이 유기계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 무기계의 단열재를 쓰고 방습층을 완벽하게 하는 것도 이것보다 더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제 집이지만 그냥 이 XPS 단열재로 시공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렇게 뭐 자기 소화성이 있네 뭐 어쩌네 이렇게 다 광고를 하지만 불이 붙으면 다 탑니다. 석유화학 제품, 석유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스가 나오고 이제 인체 이런 공간에서 숨을 쉴 수가 몇 번 숨 쉬면 그냥 기절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보드를 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보드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마감과 단열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 겉에 PP보드, 그러니까 플라스틱 판이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근데 시공할 때 골조 이 면은 아무리 평활도를 잘 잡아서 뭐 아파트를 질 때 그 알펌을 써서 얘가 아무리 잘 나와도 오차가 없을 수 없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이 벽 정도 넓이면 한 1, 2cm는 휘어 있습니다. 저긴 배가 나오고 여긴 살짝 들어가고요. 근데 바깥에 마감재는 수직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수평이 딱 맞고 수직이 딱 맞아야지 이 몰딩도 갖다가 쭉 일자로 돌리지, 이 벽은 절로 누워있고 이 벽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문을 휘어가지고 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감을 하려면은 얘를 벽에서 띄어가지고 수직 수평을 딱 맞춰서 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왜 제가 사진에서 이렇게 리보넨 대비라고 보여드렸잖아요. 아, 이쪽 벽이 1cm 들어갔으니까 이쪽의 본드를 1cm 더 많이 두껍게 쌓아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공할 수가 없어요. 이 벽에 들어가고 나가고를 다 맞춰가지고 이 마감재가 일체화되어 있는 이 보드를 이 테두리에 모두 벽면에 붙게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뒤쪽에 배면의 공간이 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열재를 먼저 밀착해서 붙이고 골조가 5cm 누웠으면 5cm 누워 있는 대로 밀착해서 붙인 다음에 바깥에 석고보드를 수평 수직으로 맞춰서 시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자 투성이었던 집을 다 단열재로 내부에서 싸고 전부 다 테이핑으로 붙였습니다. 코너와 조인트, 이게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잘 없어요.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없냐면은 제가 목수를 부릅니다. 하루 일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목수랑 같이 단열재를 붙입니다. 목수랑 같이 단열재 붙이는 건 손도 빠르고 워낙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잘 하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밀착해서 그냥 붙여주세요 라고 하면 다 밀착해서 잘 붙여줍니다. 근데 그 25만 원, 30만 원의 인건비를 주면서 자, 이제 테이프 붙입시다. 테이프 초등학생도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30만 원씩 그 인건비를 주고 이 테이프를 얘가 꼼꼼하게 붙이고 코너 부분 같은데 이거 붙이는 게 아주 지랄 같아요. 여기 이게 테이프가 또 잘 붙어서 붙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지들끼리 붙으면 잘라서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수랑 이거를 단열재를 막 붙인 다음에 목수가 집에 갑니다. 5시에. 목수를 보내고 제가 밤에 이걸 다 붙이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고 제 숨소리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걸 밤새 붙여놔야 목수가 다음날에 와서 다시 석고보드를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수가 대마가 안 나게 하려면 야간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집이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청소만 해도 17만 원, 18만 원 하거든요. 일당이. 그냥 현장에 인력사무소에서 빗자루만 들어도 17만 원, 18만 원입니다. 그분들 데려다가 이걸 붙여도 그래도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게 좀 있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 뭐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돈을 받으면 그 일한 게 좀 보여져야지 라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들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하려고 합니다. 테이프를 갖다가 그냥 빨리빨리 해서 나 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시공을 하세요. 그러면 얘가 여기 하다 보면 뭐 먼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코너 같은 데는 그렇게 붙이면은 서로 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붙이는 작업이 그분들한테 시켜서 잘 되지 않아요. 해봤죠. 제가 이걸 안 해봤겠습니까? 왜냐면 이 양이 많아지면 이제 혼자서 하기 벅차니까 한 명 더 불러가지고 둘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할 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 직원 아니면 친구 뭐 아니면 친구 동생 대학생 그 방학 때 휴학한 친구 뭐 이런 친구를 데려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꼼꼼하게 눌러 붙여야 돼 해가지고 이 코너 부분은 한쪽 면부터 코너에다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얘를 떼어가지고 여기다 붙여. 이렇게 해야 잘 붙어집니다. 이게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어딘가에 구멍이 뚫리면요 습이 무조건 들어가게 돼요. 안으로 습이 들어가서 물이 되면 그 물이 이쪽으로 다시 증발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거기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물의 양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문과 단열재가 만나는 부분의 테이핑, 이 단열재가 만나는 부분의 테이핑 이런 부분들을 다 꼼꼼하게 붙여주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 창문 쪽은 테이핑을 다 붙여주시고요. 불투습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습이 넘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창호용 기밀 테이프도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습기가 안 넘어가는 테이프면 돼요. 딱 정확하게는 알루미늄 테이프로도 돼야 됩니다. 근데 알루미늄 테이프가 접착력이 이 장시간으로 봤을 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3M이나 저런 기밀 테이프들 있잖아요. 그런 접착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테이프로 붙이시면은 장기적으로 떨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벽면이나 이런 코너 부분에 이게 안 된다라면 어쩔 수 없이 실리콘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폼으로 그러니까 물론 실리콘은 투습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적합한 자재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회사 입장에서 이거를 맡아서 이런 일을 맡아서 합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끝내고 뭐 밤에 그렇다고 야간으로 더블 줄게 해가지고 오늘 밤새도 이거 붙이고 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빨리빨리 끝내고 다음날 목수가 대마가 안 나게 석고보드를 각상을 치고 석고보드를 붙이려면 이 작업을 빨리 끝내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목수가 저랑 같이 일을 안 합니다. 오늘 이틀 나와서 단열재 붙이시고요. 제가 테이프 붙이는 3일 동안 다른 현장 가셨다가 다시 3일 있다가 돌아오세요. 그럼 여기 연장이랑 뭐 톱다이랑 다 깔아놨는데 이걸 다시 다 접었다가 다시 다 와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제가 하자고 했다가는 다 저랑 일 안 합니다. 물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은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차선책이죠. 어쩔 수 없이 조인트를 그렇게 실리콘으로라도 다 막는 게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최악은 일단 아파트를 매입하시거나 매입해서 뭔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최상층은 사지 마세요. 그냥 그건 안 사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최상층입니다.
이걸 저희가 단열재를 녹이거나 따내거나 한 게 아니에요. 분당 1기 신도시에 제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도 공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분당에 아파트를 하나 매입해서 와서 현장을 좀 한번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거 뭔가 뭐 단열재를 저희가 뜯어내거나 막 뭔가 이렇게 한 그게 아닙니다. 그냥 마감재를 뜯은 상태의 집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뜯어내고요. 그리고 보통 뭐 24층 이렇잖아요. 폐기물 버리는 것도 엄청난 돈이고요. 이쪽으로 방통 같은 거를 바닥을 깬다?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뭐 여기 창호 시공도 24층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덮으셔야죠. 잘 덮어서 다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치냐, 뭐 이 벽을 할 수 있다 쳐도 이 천정을 뭐 이걸 뜯어내냐 뭘 하냐. 그러니까 이럴 때 할 수 있는 최악의 차선책은 내부에다가 이렇게 배관도 많이 지나다녀요. 최상층은. 그러니까 배관은 공용 배관이니까 뜯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경질 우레탄을 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건 냉동 창고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면 그 유독가스, 저런 영화나 뉴스에서 나오던 유독가스가 그대로 방출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연질폼을 뿌리면 좀 낫지 않느냐? 연질과 경질은 밀도의 차이가 좀 크게 있는 것뿐이지. 얘가 가스가 100만큼 생기면 얘는 뭐 한 20만큼 생긴다? 이런 정도로 밀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연질은 스폰지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연질폼 목조주택에 많이 쓰시고 하는데 누르면 쑥쑥 들어갑니다. 물을 뿌리면 스폰지처럼 물을 먹어요. 습기도 그만큼 잘 통과한다라는 거죠. 이 경질은 그래도 그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얘도 뭐 일정 뭐 40kg 이상의 밀도가 넘어가야 투습이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공하는 업체는 국내에 없습니다. 다 24kg 정도로 맞춰서 시공하거든요. 오히려 더 낮춰서 금액을 저가 시장으로 막 가면서 어떻게든 더 뻥튀기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맞춰서 뭐 제가 저한테 3,000세대를 해달라 이러면 회사한테 우리 이 집에 다 40kg로 해줘 이렇게 되겠지만 요거 독립세대 한 세대 30평이야 해가지고 하면 업체에서 그렇게 팔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면 또 불이 나면 그 유독가스가 나고 이제 대피할 시간조차 없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다 질석을 뿌립니다. 질석을 뿌려서 이제 난연 소재를 돌가루를 뿌리는 거죠. 이걸 펄라이트가 이제 질석인데 돌가루를 뿌려서 이 대피할 시간을 버는 거죠.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거나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정도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천정에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에 생각을 해보시면 거실에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 앞에 뭐라 그러죠? 이거 커튼 박스가 있어요. 커튼 박스는 천정에 더 올라가져 있고 이 집의 석고보드 천정은 더 내려와져 있잖아요.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보시면 이렇게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고 이게 윗집인 거죠. 여기가 윗집, 여기가 살고 계신 집이면 창틀이 여기 끝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MDF 합판이 하나 붙어 있고 여기에 석고보드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렇게 커튼 박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도 이 시스템 창으로 만약에 바꾸셔요. 시스템 창으로 바꾸시면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천정이 더 낮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 창은 안으로 열리니까 문이 닿아서 열리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 위에 결로 방지 단열재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요 끝에 콘크리트는 이 위에도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겠죠. 요거는 외기에 노출돼 있는 콘크리트잖아요. 영하 10도면 요 콘크리트도 영하 10도입니다. 그래서 영하 98765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단열재가 이렇게 10mm 정도 되는 단열재가 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창문을 나 시스템 창으로 좋은 창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해서 시스템 창으로 좋은 창으로 바꾸시면 일단 얘 천정 이 문이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창문이. 그래야 이 문을 다 열죠. 그리고 여기까지 단열재가 창틀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창틀과 단열재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열 시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맨 최상부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최상부에서 그럼 천정에 단열재를 붙였다, 뭐 이 경지로 쌌다, 뭘 했다라고 하면 이제 천정을 고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산 볼트를 내리게 됩니다. 지금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천정에 강하게 고정돼야 이 천정을 다 들고 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뚫는데 저게 쇠로 돼 있어요. 쇠로 돼 있으면 이 최상층 여기 콘크리트는 외기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결로가 타고 흐릅니다. 한 방울씩, 소량씩. 얘를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강화 플라스틱 같은 걸로 돼 있는 전산 볼트가 있는데 국내에 잘 없습니다. 그냥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스테인레스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입해서 판매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만큼 살려면은 뭐 요만큼 이렇게 안 팔아요. 이만큼 사야 돼요. 이만큼 사서 이만큼을 한 10년 팔아도 다 못 팔겠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알려만 드리고 그리고 스테인레스로 대체해서 고정을 하시면 스테인레스는 열 전도율이 철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로점까지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스테인레스 전사,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스테인레스 전사, 물론 철보다 훨씬 비싸지만 이렇게 이거 뚫는 게 뭐 몇십 개나 들어가겠어요. 집 전체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돈 10만 원, 20만 원 더 쓰면 다 스테인레스로 이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너트, 뭐 와셔 이런 건 스테인레스일 필요가 없어요. 이 뚫고 여기서 여기 구간까지만 스테인레스면 되는 거죠. 여기에 박히는 스트롱 앙카도 이것도 스테인레스일 필요가 없어요. 이건 어차피 단열층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그냥 철로 된 거 다 쓰고 그리고 여기서 관통되는 요 전산 볼트만 스테인레스로 쓴 다음에 안쪽에 너트나 와셔 같은 건 전부 다 그냥 철제로 된 걸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비용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열재 두께를 몇 미리로 해야 되냐를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법이 바뀌면서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이 아닌 것의 두께가 다릅니다. 뭐 여기도 사람 살고 저기도 사람 사는데 도대체 나라에서 법을 왜 이따위로 만들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시면은 뭐 거실의 외벽 해가지고 남부, 제주도,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해서 220mm, 190mm, 190mm, 135mm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써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 정도의 기준, 공동주택 외에 낮은 정도의 기준만 지켜도 충분히 단열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제대로만 시공하면요. 저는 135mm도 안 붙였어요. 120mm를 붙였습니다. 60mm씩 두 겹. 60mm 하나, 60mm 둘, 천정도 다 60mm, 바닥도 다 60mm. 그래야 로스가 줄잖아요. 다 똑같은 단열재로 해야. 그래야 뭐 바깥에 걸 더 두꺼운 걸로 하고 안에 걸 더 얇은 걸로 해야 더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버리는 것도 많아지고 로스도 많이 늘어나니까 시공상의 편의를 위해서 올 전부 다 60mm로 하고 결로 방지 단열재만 이제 30mm 두께를 갖다 댔습니다. 그래서 요 135mm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시공한 건 120mm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외벽의 단열재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집에
여기는 옆집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외벽이 아니어서 옆집 부분은 단열재가 없고, 여기가 외벽이라면 여기 외벽 측에도 이렇게 단열재가 돼 있죠. 이게 제가 매입했던 집입니다. 이렇게 단열재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다 뜯어내고요. 다 뜯어내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외벽 쪽으로요. 그리고 그때 제가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어딘가 집에 다 전부 확장을 하면 창고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온갖 잡스러운 거를 넣어놓을 수 있는 이런 발코니가 하나 필요하니까 요 방 하나의 이 발코니는 확장을 하지 말고 여기는 창고로 써야지. 하지만 결론은 안 생기게 해야 되니까 여기도 시스템 창호를 넣었고요. 여기도 시스템 창호를 넣었고, 이걸 단열재로 이 방 하나를 물을 가득 부어도 물 한 방울 안 쓸 정도의 기밀과, 그리고 전체를 전부 다 이제 120mm의 단열재, 120mm의 단열재, 여기는 열교 부분만 잡으려고 60mm인가를 붙였어요. 그리고 이 안쪽은 다시 여기가 단열이 한 번 돼 있으니까 제가 60mm, 30mm가 남아서 90mm인가를 붙이고 말았습니다. 이 방에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왜 곰팡이가 생기냐면, 단열재로 완벽하게 다 했다라고 쳐도요, 단열재는 열이 넘어오는 거를 지연시켜 주는 거지, 그 열을 발열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발코니라는 이 공간은요, 완충 지역입니다. 여기가 영하 10도면 여기는 20도, 여기는 뭐 영상 10도, 이런 지역의 완충 지역인데, 이게 여기가 단열재가 없잖아요. 여기 단열재가 없고 여기만 단열재가 있고, 이 창문도 허접하고 단열도 허접하니까 열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10도가 됐던 거죠. 근데 제가 여기다 단열을 다 완벽하게 하고 기밀도 다 완벽하게 하고 창호도 다 좋은 창호로 바꾸면요, 열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넘어가는 양이 현저하게 주는 거죠. 넘어가는 양이 줄면 여기는 이제 엑셀 파이프도 없으니까 여기만 이제 엑셀 파이프가 이렇게 깔렸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가긴 가지만 열이 적게 가면서 열을 뺏기는 양은 줄긴 줄었지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온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발코니라는 곳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확장을 무조건 한다, 아니면 외부다. 둘 중에 하나로만 쓰셔야지, 여길 적절하게 내가 여기다가 귤 놔두면 얼지 않은 정도로 놔두는 이런 중간 지역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뭔가 제가 이걸 창고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 뭔가를 갖다 둬요. 겨울에 한 번이라도 나갈 거잖아요. 겨울철 내내 한 번도 안 나간다라면, 그리고 제습기를 놓고 안에다 트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어차피 습도는 실내 습도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나갈 거니까요. 그리고 바깥에 창문은 다 닫혀 있고 완벽하게 차단돼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나간다라면 결국은 실내 습도가 그 공기가 그대로 다 확장되는 거고, 여기에 온도는 열원이 없으니까 내 이 실내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육면을 완벽하게 다 단열재로 코팅해도 무조건 생깁니다, 곰팡이는. 그래서 지금 여기 창을 틸트로 그냥 열어놔요. 그러면 이제 먼지가 쌓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미세먼지 무슨 이렇게 부직포 같은 거 붙이는 모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간으로 놓고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쓰는 거는. 실내의 습이 전달되는 순간부터 이 부분은 내부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 지금 여기 우리 발코니에 벽에 결로가 생겨서 여기에 단열재를 붙여서 이 결로를 완화하고 싶은데, 이 지금 열이 공급되는 거 없이 단열재만, 만약에 원래 발코니가 단열재가 없었어요, 완전히.
완전히 없던 벽에다가 단열재를 10mm, 20mm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벽은 결로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대신에 창문이 허접해서 이 창문에서 물이 생기는 양이 더 많아지겠죠. 상대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잡으실 때 무조건 둘 중에 하나로만 가셔야 돼요.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로 놓고 보거나. 확장을 한다라는 건 열원이 있어야 됩니다. 바닥에 전기 판넬을 까시든 뭐 엑셀을 까시든 뭔가 열을 공급해야 이 실내의 열이 어느 정도 열을 얻으면서 표면 온도가 결로점 밑으로까지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뭐 귤을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긴 그냥 외부로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지금 아파트의 완충 지역은 이것보다 더 바보짓이 없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조건은 집이 허접해 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열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결로 생겨도 타일 타고 흐르고 페인트만 벗겨져 있고 밑에 방수해놨으니까 쭉 흘러가지고 빠져. 그러니까 괜찮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말로 제가 빌라를 질 때 하도 결로하자가 많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안 생기게 할 수 있을까 해서 했던 최종적인 방법은 화장실의 창과 주방 창을 16mm 알루미늄 감봉의 프로젝트 창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른 창들은 다 이중 유리의 문 2개짜리, 문 2번 슬라이딩 이중 슬라이딩 그 창호에다가 뭐 단열 감봉에다가 뭐 24mm 복층 유리 넣고 이렇게 다 넣지만 이 주방 창과 화장실 창만 16mm로 돼 있는 단 창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얘가 온 집안에서 가장 차가워요. 겨울철에. 그러니까 습기가 아무리 발생돼도 방 구석에 곰팡이가 거기에 결로가 생기기 이전에 이 차가운 표면에서 물이 돼서 막 줄줄줄 흐릅니다. 그러니까 실내 습도를 절대 높일 수 없는 거예요. 가습기를 계속 틀면 그 물이 계속 이쪽 창문에 맺혀가지고 밑으로 줄줄줄 흐르거든요. 근데 거기는 마감이 타일입니다. 주방 창 밑에도 타일, 화장실 창 밑에도 타일, 그리고 화장실 창문에서 결로가 생겨서 흐른다고 저한테 전화 안 하실 거잖아요. 주방 창에서 결로가 생겨서 흐른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내 습도가 유지될 수는 없지만 하자의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집을 짓고 나선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곰팡이 하자가 없어졌어요.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다만 이게 과연 사람이 살기 좋은 실내 조건인가라는 겁니다. 절대 습도를 유지할 수 없는 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지어진 집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그 확장, 그 발코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이렇게 벽을 다 테이핑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석고보드를 본드를 붙이는 겁니다. 이것도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런 거죠. 그 각상을 다 짠 다음에 각재에다가 석고보드를 피스로 고정해야 불이 났을 때 안에 있는 단열재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석고보드가 버텨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드로 갖다가 이걸 접착해서 붙여버리면 석고보드보다 본드가 먼저 불에 이제 녹으면서 석고보드가 벽에서 박리돼요. 그래서 화재에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석고보드의 조인트 부분으로 열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석고보드를 투피 쳐야 되는데 이제 뭐 9.5T를 투피 치거나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12.5T로. 왜냐면 12.5T로 떡가베를 이렇게 붙이면 빤빤하니까. 빤빤해서 면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서. 그리고 저희 집은 2층이에요. 뛰어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고층에 사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집이 줄더라도 목상을 짜신 다음에 목상에다 석고를 투피로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에 하나의 화재에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벽에다가
여기는 외벽치기, 외벽치기니까 120mm를 대고 천정은 60mm 붙이고, 그리고 천정의 각상을 다 돌린 다음에, 그럼 천정의 각상을 어떻게 돌리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목수분들이 이 천정을 칠 때 테두리목을 먼저 돌립니다. 요 수평 맞춰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테두리목을 돌려요. 그리고 천정에 달대를 갖다가 900간격으로 쭉쭉 건 다음에 여기서 OT 합판을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 테두리목에 맞춰서 먹을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상을 겁니다. 이렇게 시공을 하는데 지금 벽에다가 저걸 다 붙였잖아요. 지금 단열재를 다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테두리목을 고정할 데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벽면에다가 벽에다가 단열재가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다 단면으로 그릴게요. 벽에 콘크리트 벽에 단열재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테두리목을 붙이기 위한 석고보드를 본드로 그냥 붙입니다. 그냥 쭉, 그러니까 안 맞아도 돼요. 수평도 안 맞아도 돼요. 왜냐면 얘는 여기다가 테두리목을 임시 고정하기 위한 그냥 가고정이에요. 목수의 작업을 하던 대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냥 대충 석고보드 잘라서 쭉 붙여놓으면 거기에 레벨기로 먹 놓고 이 각상을 갖다가 맞춰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붙어 있잖아요. 석고보드가 표면적이 넓게 본드로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천정을 뚫어서 잡는 겁니다. 천정을 그러면 이제 아까 전산 볼트를 그렇게 다 시공을 했느냐?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경량철골 팀이 들어와서 천정은, 그러니까 주택은 경량철골 팀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목수분들한테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더뎌요. 손에 익숙치 않아서. 그러면 이제 이 집이 외벽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집이고 여기가 다 외부라고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습이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되는 구간은 여기서 요만큼입니다. 천정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로방지 단열재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60mm 붙여도 여기까지 차갑지 이 안쪽은 콘크리트가 차갑지 않아요. 윗집이 있잖아요. 아랫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전체를 다 붙였지만 다 붙일 이유가 없는 공간입니다. 바닥도 마찬가지고요. 바닥도 다 방통을 걷어냈고 다시 했지만 그건 제가 복선 행방을 설치하기 위했던 거지 결코 이게 열적으로,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의 에너지 계산은 윗집과 우리 집이 동일한 온도에 살고 있다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열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외벽에서 1m 거리만 단열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결로방지 단열재로 30mm만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 구간을 빼고 나머지는 달대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재 하나 합판을 갖다가 각재에다가 먼저 성 고정을 해서 성 고정을 이렇게 양쪽으로 하겠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양쪽으로 한 다음에 얘를 900mm 단열재를 하나 먼저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안쪽에 각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열재 900mm 한 장 붙이고 각재를 하나 갖다가 천정에 고정하고, 이 각재는 이 외부 벽면에서 90cm가 벌써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점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로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시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 테두리 부분에서 요렇게 다, 그러니까 90cm도 아니고 사실 한 60cm 정도만 떨어져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이 안에는 다 달대를 고정해서 천정에 각상을 걸어서 그 각상으로부터 천정의 하중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 친 다음에 저는 천정에다가 이제 더 이 사이의 공간이 아까우니까 이제 거기다 그냥 밤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가서 다 잘라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붙여서 껴놓은,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짓입니다.
그냥 하는 김에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번 해보자, 이런 그 욕심인 거지 사실 전혀 불필요합니다. 고생만 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이소핑크로 이렇게 다 둘러싼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열교 부분, 열교가 내단열을 하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미 뭐 패시브 주택을 짓는다 그럼 내단열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미 집이 그렇게 젖어 있는데 아파트 그 전체 단지를 제가 사지 않는 한 외벽 공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단열로 열교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열화상으로 찍어보면 극명하게 나옵니다. 겨울철에 확실하게 파랗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로방지 단열재가 들어가 있어요. 10mm짜리 아이소핑크가 일체 타설되면서 들어가 있는데, 이 단열재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덧방으로 더 붙이면 됩니다. 여기 10mm가 있는 상태에서 이 길이가 짧아요. 대부분 한 45cm 정도였던 것 같아요. 30cm 아니면 45cm로 대부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얘 한 장이 900mm니까 반으로 자르면 45cm고요. 3등분을 하면 30cm씩이거든요. 그렇게 그래야 로스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단지를 짓는 업체들은 대부분 그런 로스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벽 쪽에 이렇게 싹 다 둘러져서 돼 있죠. 여기에 저는 확장을 할 거니까 확장을 하면 이 결로방지 단열재가 이쪽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 외벽 쪽에. 그리고 결로방지 단열재를 그러면 두껍게 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로방지 단열재는 열을 전달해 주기 위한 목표입니다. 외부 벽체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이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은 위층의 바닥이고요. 그리고 아래층의 천정입니다. 여기는 엑셀 파이프가 위에 깔려 있고요. 아래층도 이 부분에서 가열을 하겠죠. 외벽은 단열재로 두껍게 싸져 있습니다. 열이 안 나가지겠죠. 그래서 여기 이 콘크리트는 외부 온도와 같은 온도를 가지게 될 거고요. 여기는 단열재를 이렇게 완벽하게 다 막을 수 없잖아요. 천정 전체를 다 막거나 바닥 전체를 다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0mm짜리 단열재를 이렇게 얇게 붙입니다. 이걸 얇게 붙이면 열이 조금씩 가요. 단열재 뒷면으로. 단열재를 통과하는 열이 있다라는 거죠. 단열재가 얇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영하 10도인데 여기는 영하 9, 8, 7, 6, 0, 1, 2, 3, 4, 5, 6, 7, 8, 90 하고 여기가 실내 온도에 가깝게 되는 겁니다. 열을 전달받고 있거든요. 긴 길이 동안. 이렇게 해서 열을 전달해 주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10mm로 했어도 실내 습도가 겨울철에 집이 워낙 허접하게 젖어 있으면 곰팡이가 잘 안 생기는 겁니다. 습도가 낮거든요. 실내 상대 습도가 겨울철에 낮아서. 그래서 요 구간을 이제 두껍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단열재를 두껍게 했습니다. 그러면 열이 안 가지잖아요. 그럼 위에도 단열재를 다 두껍게 다 쌓으면 영하 10도, 영하 10도, 영하 9도, 영하 8도, 영하 7도 해서 이 부분이 온도가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길이를 길게 해야지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주택의 폭 400mm에 두께 20mm로 되어 있는데 30mm까지가 한계선입니다. 30mm보다 더 두꺼워지면은 열이 잘 안 가져서 이쪽에 단열재가 끝나는 부위의 온도가 너무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을 다 빨간색으로 다 이렇게 이 테두리 부분은 다 결로방지 단열재로 요걸 다 메꾼다라고 집이 이만하면 요렇게
이 테두리 부분에 결로 방지 단열재가 다 들어가야 되고 외벽 부분에도 단열재가 쭉 다 들어가야 되고 이런 정도로 공사를 생각하시면 이렇게 결로하자라든지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아파트 확장 공사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발코니는 외부로 놓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윗집의 발코니가 창문을 열고 살 수도 있잖아요. 아랫집의 발코니가 창문을 닫고 살 수도 있지만 열고 살 수도 있어요. 거기다 빨래를 넣는다라든지 해서 창문을 한 5cm 정도 계속 열어놓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다양성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윗집이 확장을 안 했다라면 윗집 여기는 우리 집 완전히 외기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외부니까 여기는 외부에 맞는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부터 결로방지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밑에 층이 확장을 했으니까 여기 결로방지 단열재가 들어간 거고요. 밑에 층이 만약 확장을 안 했으면 여기는 외부로 놓고 보고 단열재가 들어가고 이 안쪽으로 다시 결로방지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여기가 바깥이 영하 10도면 여기도 영하 10도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거나, 왜냐하면 이건 엑셀을 또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엑셀을 다 드러내고 다림재를 깔아야 되니까 전체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엑셀 파이프를 이쪽으로 최대한 그 라인을 땡기든지 추가하든지 해가지고 여기에 열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차가운 냉기를 엑셀 파이프, 우리 집의 보일러를 펑펑 떼서 데펴줄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온도가 절대 노점까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확장을 이제 할 때는 바닥을 깨보시면은 타일 밑에 뭐 방통 아니면 기포 뭐 3홀에 각 집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쪽 스라브와 동일한 선으로 스라브가 다 돼 있어요. 아파트가 뭐 이 발코니 부분을 다운했다? 이런 집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엄청 잘 지은 집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1군 업체가 그거를 할 리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자 슬라브일 텐데 여기에 대부분 옛날에 뭐 한 20, 30년 된 집들은 다 기포가 쳐져 있습니다. 기포가 쳐져 있고 그 기포층이 끝나고 이쪽 기포를 같이 쳐버린 곳도 있어요. 방수한 다음에 그냥 액방하고 같이 기포 쳐버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방통으로 덮은 다음에 위에다가 타일 깐 곳도 있고 3홀에 갖다 얹은 곳도 있고 너무 뜯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걸 바닥 스라브까지 다 까셔야 됩니다. 보통 100mm 정도에서 150mm 사이에 바닥이 형성돼 있거든요. 기포, 엑셀 하면 기포가 5에서 7cm 그리고 엑셀이 방통이 5cm 바닥이 보통 10에서 15cm 사이로 마감이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까셔도 100mm 단열재를 깔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집 이쪽 마루랑 일자는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마감재가 쭉 나가야지 이거를. 그러면 최선이 60mm입니다. 50mm나 60mm밖에 깔 수 없어요. 그래야 엑셀 파이프 이어가지고 갖다가 깔면서 방통 5cm를 치죠. 방통 4에서 5cm를 쳐서 마감을 치려면 이쪽에 단열재의 두께가 52에서 60mm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스라브가 하나니까. 만약에 기포가 7cm 쳐져 있다라면 단열재도 7cm 정도 두께까지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현장에서 뜯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그 실제로 공사한 부분이고요. 요 부분은 원래 여기 확장이 돼 있고 여기는 기계실이 필요했어 가지고 이제 여기도 단열을 다 하긴 했습니다. 근데 확장을 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하지만 결로방지 단열재는 위층이나 아래층이 확장을
안 한 집이 위층은 했는데 아래층은 안 했고 아래층은 했는데 위층은 안 했고 이런 식으로 엇갈리다 보니까 요 테두리 부분은 다 결로방지 단열재 깝니다. 바닥과 천장 모두 다요. 그러니까 저는 바닥을 전체를 다 60mm 깐 거고 만약에 확장만을 고려하신다라면 요 부분에 천정에 이미 결로방지 단열재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외부였거든요. 사시는 동안. 그러면서 여기를 확장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의 결로방지 단열재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외기 조건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단열을 이어나가는 거죠. 이어나가고 여기 보시면 결로방지 단열재를 추가한 부분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현관 쪽도 엑셀이 없다 보니까 아까 왜 제가 보여드린 사진 중에 그 아래 현관에 곰팡이 있는 사진 있었잖아요. 요 사진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셀을 여기까지 잇지 않은 거예요. 잇지 않고 아랫집의 현관이 중문 때문에 되게 추운 겁니다. 중문을 많이 다시잖아요. 그러니까 중문에서 열이 딱 걸리는데 현관문은 엄청 허접한 거죠. 방화문.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철문이다 보니까 이 현관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도 여기에 허접하지만 중문이 있으니까 열은 못 나오고 엑셀도 없고 그러니까 현관이 외부 같은 조건이 돼버린 거죠. 하지만 습기의 영향은 실내 쪽에서 받다 보니까 결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다 엑셀을 그러니까 일단 현관문을 바꾸셔야 돼요. 현관문을 단열 성능이 좋은 문으로 바꾸기가 아주 힘듭니다. 공동주택은 이 콩이다 파치다 관리사무소에서 외부 다른 집 문이랑 바뀌어지면 어떻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한 30년 넘어가면 거의 없어집니다. 그 30년 정도 된 집들은 이 집이 제가 공사할 때 27년인가 됐었어요. 25년인가 됐었는데 마음대로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난간 뜯으면 안 돼요? 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실리콘이랑 이게 아주 덕지덕지해서 그랬더니 저한테 난간은 좀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더라고. 저 안 띄워내릴게요. 난간 좀 띄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그거 뭐라 그러죠? 무슨 주부 모임 같은 주민 이렇게 왜 있잖아요. 어떤 아줌마들이 이렇게 여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동대표 막 자기들끼리 뽑아가지고 이 회의를 거쳐야 된대요. 그러면서 막 동네 아줌마들이 막 콩이다 파치다 막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난간 그냥 살리겠다고. 그러고 이제 말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이 돼 있어요. 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현관문. 알루미늄 다 아시잖아요. 컴퓨터나 이런 거 열면 CPU의 방열판으로 열 전도 잘 되니까 이렇게 그런 방열의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철보다 훨씬 열 전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차가운 기운이 안쪽으로 훨씬 더 잘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 뜯어내셔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문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처럼 바닥을 다 깨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이 결로방지 단열재의 바닥 부분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엑셀을 드러내고 그 부분을 다시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그냥 엑셀의 열로 중화시키면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에 천정은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천정이 결로방지 단열재가 없다라면 위층이 만약에 확장을 했다라면 이 결로방지 단열재는 위층이 확장을 하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열교가 생긴 요 부위만 결로방지 단열재가 붙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시공이 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샵이라는 시뮬레이터에다가 이 집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돌리면요. 1.2L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1.2L를 실제로 살아보면 이게 이 시뮬레이션의 조건은 윗집과 아랫집이 우리 집과 같은 온도다 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윗집은 절대 이 온도에 살지 않고요. 아랫집도 절대 이 온도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늘어나요.
이 데이터. 그래서 저는 위에 단열재를 다 깔고 아래 다 깐 거는 이 수치와 최대한 근접하게 맞추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 데이터, 실측했을 때 데이터를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은 하다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서 이제 그런 공사를 1년 동안 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설비를 부른 적이 없고요. 전기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수도 한 명을 불렀어요. 저랑 손발이 맞는 목수분을 한 분 불러서 우리 천천히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같이 작업을 했어요. 몇 센치 잘라줘요 해서 잘라서 주고 같이 타카도 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천천히 일단 방통 깨고 뭐하고, 그러니까 타일은 사람을 불렀죠. 타일 같은 거 마감하는 건 사람을 불렀지만 그 전기랑 설비는 다 제가 직접 하고, 뭐 설비 배관도 다 제가 직접 하고, 전기도 다 제가 직접 하고, 그리고 이렇게 외벽 측에 있는 콘센트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이쪽을 전부 다 막아버렸어요. 아예 그 선을 다 빼버리고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로 방지 단열재가 있는 곳에서 많이 콘센트가 있다. 그럼 다 없애버렸어요. 그거를 살리면서 전선만 뽑아서 바깥에다 콘센트 박스를 따로 묻어서 결로가 안 생기게 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너무 좀 지난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싹 다 외벽 쪽의 콘센트는 다 없애버리고, 스위치나 이런 것들도 다 그 알리나 이런 데 가면 무선 스위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저 양면 테이프로 벽에다 붙이면은 RF 통신으로 이 스위치 등 전원선에다가 이렇게 수신기 하나 달아주면 여기서 무선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다 대체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삭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외벽 측에 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 집을 매입했을 때 외벽 측에 장이 있었는데, 이 단열재를 120mm로 하면 결로점에 떨어져서 이 붙박이장 뒤쪽에 곰팡이가 생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장이 거기 말고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살려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화장실에 드레스룸처럼 화장실 가기 이전에 조그만한 이렇게 장이 있는 공간들이 아파트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외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120mm 단열재를 붙이고 그 붙박이장을 갖다가 맞추면서 위아래의 서라운딩을 100mm로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100인가 130인가를 잡아서 제가 여기 뒤에 온도 센서를 심은 다음에 이게 노점으로 떨어지면 위에 팬이 돌아서 이 공기를 순환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뭐 이것저것 막 일하다 보니까 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있다 썩었어요. 다 썩어서 다 뜯어냈습니다. 다 뜯어내고 이걸 진작에 달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붙박이장을 외벽 측에 놓는 거는 해서는, 왜냐면 제가 시공했잖아요. 120mm, 60mm, 60mm 하나의 틈도 없이 전부 다 테이핑을 해서 다 막고, 그리고 붙박이장을 놓은 거죠. 곰팡이가 생깁니다. 아무리 정성껏 해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론상으로 결로점에 안 떨구려면 230mm인가가 돼야 돼요. 단열재의 두께가. 그러면 230mm의 두께의 붙박이장 뒤에 단열재를 붙이면요, 붙박이장을 쓸 수 없어요. 붙박이장 두께가 못해도 600 정도는 550은 나와야 옷이 걸리거든요. 아니면 옷을 대각선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게 돼버립니다. 마치 신발장 사이즈가 250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발이 안 들어가지는 거죠. 옷도 옷걸이 폭이랑 옷이 딱 걸리면 얇은 옷은 50cm 정도가 돼요. 근데 뭐 외투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55cm여도 좀 큰 엑스라지 옷은 돕니다. 이렇게 약간 대가구. 그러니까 더 두꺼운 단열재를 이론적으로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붙박이장 배면도 있지만 도시가스 계량기가 붙어 있는 이 벽. 옛날 집들은 계량기가 집 안에 막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계량기를 벽에서 뜯어서 이쪽으로 당기려면 이
우리 동에 들어오는 메인 배관을 잠그고 작업을 해야 돼요. 절대 못합니다. 그 순간 노발대발할 거예요. 그거 잠그는 순간. 그래서 얘를 제낀다고 제껴서 살짝 들어가지고 낄 수 있는 단열재의 두께가 20mm, 30mm입니다. 약간 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바싹 다 채우면 석고보드 하나 치고 할 수 있는 게 20, 30mm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결로는 안 생깁니다. 그 구간이 짧기 때문에 얘는 결로 방지의 역할을 해주는 단열재랑 똑같아져요. 그러면 이제 그 구간만 얇아지고 여기서부터 벽에 턱이 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싹 다 20mm로 가고 최대한 그리고 여기에 마감을 타일로 가게 됩니다. 결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깔고 가는 거예요. 도시가스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20mm 하는데 뭐 뒤쪽 베란다나 발코니 같은 데가 넓어봤자 1m 20, 1m 30 이런데 이쪽에서 단열재 뭐 150mm 하고 FM대로 각상치고 석고 쳐서 하면은 200mm 줄잖아요. 200mm 발코니 200mm가 다 주는 순간부터 이게 싱크대를 한쪽에다 놓고 600mm 채워주고 싱크대 문도 제대로 안 열리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 공간에는 사람이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얇은 단열재를 기밀하게 다 붙이되 결로가 생기는 거를 감안하고 마감재로 커버하는 거죠. 타일을 붙여서 흐르는 물을 바닥으로 흘려서 보내는 겁니다. 방수도 물론 다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다 맞춰서 단열의 기준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북박이장은 외벽 측에 있으면 다 띄셔야 돼요. 그냥 없애셔야 됩니다. 여태 사시면서 외벽 측의 북박이장 배면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던 건 집이 기밀하지 않아서 실내 습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겨울철 내내 건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스템 창으로 다 바꾸시는 순간에 이 습도는 쭉쭉쭉 올라가집니다. 숨만 쉬어도 올라가져요. 그러니까 이 곰팡이의 확률이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외부 측에 이렇게 돼 있으면 다 뜯어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집은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그냥 곰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일군 업체들도 외벽 쪽에 북박이장을 안 두고 내벽 측에다가 북박이장을 설계를 할 때부터 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단열재를 파내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으면 그냥 없애버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걸 뭐 살려서 뭘 하는 순간부터 여기 부분도 막아야 되고 여기로 연결되는 다른 쪽에 그 콧몽돼 있는 점프돼 있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를 다시 또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집에 습이 이쪽으로 CD관을 통해서 가지 않도록 다 막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 작업을 하시는 분한테 이거를 위임해서 할 수도 없고요. 어디서 점프 됐는지 전기 대충은 압니다만 집이 리모델링 옛날에 한번 했고 중간에 다시 뭐 좀 고쳤고 2번, 3번 돼 있으면요. 빨간 선과 녹색 선이 이게 막 섞여 있는 집들도 있어요. 이거 접지네 하고 보면 감전되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 어떻게 뭐 녹색 선으로 막 쫙 깔려 있는 집들도 본 적 있어요. 그런 집에서 어떻게 이거를 고려해서 이걸 찾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그 공사 3번 정도 리모델링 하면 전기선 자체가 약속이 그래도 은연중에 돼 있는데 그 약속이 서로 막 깨져 있습니다. 집들 뜯어보면요. 그러면 배선을 다시 다 교체하시거나 이제 그런 작업들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에 좀 어렵다라고 없애버리는 게 답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제 이 확장 공사를 할 때의 그건데요. 일단은 잘못 확장되면 이 부분에 아까 이렇게 바닥에 곰팡이 피고 썩는 것 같은 이 상황들이 생기고요. 무조건 다 걷어낸 다음에 바닥을 수평을 잡아야 됩니다. 수평 레미탈 이제 울트라 뭐죠? 마페이 울트라 무슨
노보플랜도 있고 울트라보가 있어요. 그 난방용 그 1mm까지 가능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울트라 플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고 그냥 왜냐면 바닥에 까는 얘 밑에 단열재를 깔았을 때 바닥에 놀지 말라고 하는 거라서 일반 무슨 한일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저가 수평 레미탈도 괜찮습니다. 무수축 갖다가 부어서 하셔도 돼요. 무수축도 개 가지고 부면 물처럼 쫙 퍼지거든요. 그래서 무수축 갖다 하셔도 되고 한일 레미탈이나 쌍용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일반 레미탈 갖다가 개 가지고 부으셔도 돼요. 한 4포 정도면 어지간한 조그만 확장 면적은 됩니다. 바닥에 슬라브 바닥까지 다 깐다고 까도 이렇게 막 돌출되잖아요. 이거를 뿌레카로 그 넓은 다가네를 껴가지고 딱딱딱 까는 걸 대부분 다 깐 다음에 이 돌출되는 데다가 단열재를 깔면 단열재가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싹 덮여질 정도로 수평 레미탈을 부은 다음에요. 이 위에다가 단열재를 갖다 까는 겁니다. 그럼 단열재가 완전히 바닥과 딱 붙어요. 그러니까 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닥 단열재는 스티로폴이 적합합니다. 왜 스티로폴이 적합하냐면 스티로폴이 층간 소음도 더 많이 줄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열적으로도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소핑크는 XPS 단열재는 사용 설명서에 70도 미만에서 쓰라고 써 있습니다. 70도가 넘어가면 얘가 변형이 생겨요. 근데 저는 그냥 XPS를 깝니다, 바닥에. 왜 그러냐면 스티로폴을 깔면 비닐을 깔아야 돼요. 층 분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방통이랑. 그래서 비닐을 깔아야 되는데 아이소핑크는 비닐을 안 깔아도 돼요. 어차피 층 분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얘는 이 아이소핑크를 깔고 방통을 치면 나중에 철거를 할 때 방통이 그대로 떨어져요. 아이소핑크랑 안 붙는다라는 거죠. 일체 타설한 그 아이소핑크는 제가 손으로 여기를 딱 잡아서 쭉 당기면 아이소핑크가 통째로 그대로 다 떨어집니다. 붙지 않는다라는, 공극이 없으니까 시멘트가 얘를 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뚝뚝 다 떨어집니다. 대신에 후발포가 생길 수 있고 이 70도 미만을 유지해야 되니까 보일러의 사용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집을 잘 지시면 어차피 오버히팅 구간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보일러에 세팅을 아무것도 안 하시면 60도의 순환수가 돕니다. 60도의 물이 바닥을 도는데 이게 후발포가 왜 생기냐면요. 저거죠. 지역난방. 지역난방은 개개인이 순환수의 온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압의 순환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은 다 난방수를 안 도는데 우리 집만 난방을 시작하고 이 난방수의 온도가 70도가 될 수가 있어요. 보일러의 이 순환수 온도는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서 다 이 불꽃의 점화 세기 조절이 잘 돼서 이 크게 오버히팅, 이 온수 온도가 오버슈팅 되는 구간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도를 60도도 좀 불안하니 저는 한 38도, 42도 이 정도로 낮춰서 씁니다. 그러면 아이소핑크를 바닥에 깔더라도 얘가 후변형이 생길 문제가 없어져요. 대신에 비닐을 안 깔아도 되는 거죠. 비닐을 잘 깔면 괜찮은데 이 비닐을 잘 깔아서 여기다가 이 먹을 놓기가 이거 테이핑을 다 하고 주변에다가 측면 완충제를 또 다 붙이거든요. 측면 완충제를 붙이고 비닐을 갖다 다 깔고 나면 먹 놔서 레벨 맞추기가, 왜냐면 비닐이 밟을 때마다 조금씩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 이전에 먹을 놓으면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먹을 놓으면 움직이고 애매해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아예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협회에서는 스티로폴이 맞다라고 하고요. 그냥 저는 다만 시공상의 편의성을 생각해서 가격도 2배나 비싼걸요. 스티로폴보다 아이소핑크가 2배 더 비쌉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스티로폴은 이 동그란 공들이 모여 있잖아요. 제가 스티로폴을 손가락으로 쑥 누르면 손가락이 쑥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근데 아이소핑크는 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음을, 이 공기의 진동을 잡는 거에서도 이게 훨씬 더 이론적으로 더 많은 소음 영역대를 커버할 수 있어요. 이 층간 소음에서도. 근데 제가 일단 아래층의 층간 소음인 거죠. 그 측면 완충대도 없었던 집들이잖아요. 다 리모델링을. 아이소핑크를 깔고 제가 측면 완충대를 다 돌린 다음에 방통을 다시 쳤어요. 그리고 밑에 집 분이 공사를 다 끝내고 와서 저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청소기 소리가 안 들려. 아예 안 들리는 건 아니겠죠. 근데 옛날에는 벽에 기포 방통이 벽면에 완전히 부착돼 있다가 이제 벽면 단열재, 바닥 단열재, 측면 완충재, 방통이 완전히 이 구조체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밑에 집 분이 이 소음이 현저하게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막 오래 공사해서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지저분하다고, 이 계단 청소 맨날 해도 맨날 지저분하다고 뭐라고 하셨었는데 나중에 되게, 근데 저희 집 소음은 똑같아요. 위층 공사를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없을까 이리저리 생각을 해봤는데 층고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에 이걸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 20년에서 30년 된 아파트의 층고는 다 낮고요. 여기서 위층의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층의 방통공사를 다시 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통공사는 할 수 없으니 확장을 하실 때 이런 순서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와이어 메쉬를 또 많이 까세요. 와이어 메쉬를 까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수핀이라고 하는 요걸 갖다가 엑셀을 촘촘히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서 그냥 그 위에 지금 이게 단열재 XPS 아이소핑크 후 70 고온으로 변형이 생긴 상태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엑셀을 여기서 잇게 되잖아요. 이을 때 이게 순환수에서, 그러니까 보일러에서 나온 물을 잇는 건지 들어가고 있는 물을 잇는 건지 잇고 있는 사람도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확장한 부분이 너무 추워요 라는 하자 사례를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이미지가 없는데요. 일단 원래 엑셀이 이렇게 깔려 있고 여기서 보일러의 물이 이렇게 돌아서요. 이게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뭐 60도의 물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거실을 다 식히고 다시 나갑니다. 나가서 보일러 분배기로 다시 들어가죠. 이 60도의 물이 집을 점점 식히면서 59, 58, 57 쭉쭉쭉쭉 돼서 집을 다 데펴준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거는 30도, 뭐 아니면 20몇 도, 30도. 그러니까 이 온도에 따라 다르겠죠. 실내 온도에 따라서. 어찌됐든 열을 다 뺏기고 난 이후에 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확장하면서 이 부분을 따서 여기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거실을 다 데핀 30도의 물이 여기를 가서 계속 도는 거예요. 돌아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온도계는 어디 있냐? 온도계는 여기 있습니다. 보일러의 각방 온도 조절기는 거실에 인터폰이랑 여기 같이 붙어 있잖아요. 안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바닥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공기의 온도를 설정 온도 22도까지 가열이 됐을 때는 이쪽은 아직 데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이 공급되는 물에다가 60도의 물이 여기를 먼저 지나간 다음에 60도의 물이 여기를 다 데피고 그리고 나서 거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일 차가운 부분을 데피고 나머지 공간을 데피면서 설정 온도에 도달을 해야 양쪽의 온도 편차가 맞죠.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시공하고 있는 사람도 모르고 쓰기 전엔 열화상으로 찍어보기 전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분배기에 이렇게 분배기가 하나는 환수고 하나는 환수 라인, 하나는 공급 라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이 부분만 나중에 바꿔서 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화살표가 반대로 바뀌잖아요. 그럼 60도 물이 이렇게 가서 여기 먼저 돌고 여기다 돌았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장을 일단은 알 수 없으니까 일단은 이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겨울에 뭐 열화상이 있으시면은 찍어보면 바로 알 수 있고 온도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온도계를 이쪽으로 옮겨 달아도 돼요. 왜냐면 그 대신에 여기가 엄청 뜨거워지겠죠. 엄청 뜨거워지고 여기 다 데펴질 때까지 보일러를 계속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이게 더 현실적이죠. 그리고 이제 발코니 확장 공사, 창호 교체, 뭐 제로에너 그린 리모델링 해서 나라에서 돈을 저금리를 지원해주는 이런 게 있었었죠. 그래서 창호업체에 창호를 교체합니다. 아, 나는 우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집 창호를 바꾸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창호만 교체하시면 곰팡이 지옥에 살게 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곰팡이를 없애려면 어느 부위를 온도를 확 떨궈서 결로를 유발하면 다른 곳에 곰팡이가 안 생긴다고요. 근데 집에 온갖 단열 성능은 다 낮은 상태인데 창문만 좋은 걸로 바꾸는 겁니다. 창문 업체에선 따뜻해진다고 하겠죠. 따뜻해지죠. 집이 당연히 따뜻해집니다. 열 손실을 줄였으니까요. 하지만 벽의 성능, 단열 성능이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이 기밀 성능이 좋아지면서 습도, 상대 습도가 오히려 올라가면 원래는 이 창문에 맺혔던 결로가 이제 창문에 안 맺히고 이 벽에 가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만 교체하는 건 사실 좋지 않아요. 그 허접한 창을 어딘가에 놔두고 뭐 방만 좋은 걸로 바꿀래? 이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허접한 창에서 습도 조절을 계속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 하나만 좀 해서 나 여기 온수 매트 틀고 이 방 하나만 좀 따뜻하게 살고 싶어. 요런 정도는 습도는 어차피 원하는 데까지 안 올라가죠. 나머지 공간이 다 허접하니까. 근데 이제 집의 전체의 창문만 바꾸고 아까 보셨잖아요. 그 분당 1기 신도시에 단열재 벽 뜯었더니 막 다 엎고 천정에 다 까냈고 이렇게 돼 있는 집에서 창문만 막 6천만 원 막 들어가지고 좋은 시스템 창으로 다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면 온 사방팔방 곰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라면 사실 창문만 바꾸는 공사는 저는 그렇게 좋은 선택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창호 업체에서 와서 시공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일단 창문 튼튼하게 고정돼야 되니까 벽돌을 쌓아가지고 위에다 올려요. 저금리로 이자 대출 받아서 창호 업체랑 직접 계약으로 직영으로 처리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곰팡이 하자가 생깁니다. 단열이 누락됐거든요. 저 구간에. 근데 창문을 좋은 걸로 바꾼 거죠. 지금 좋은 걸로 바꾸면서 단열이 누락된 구간에 결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벽돌을 열심히 쌓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시공된 집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 확장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단열이 연속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게 아까 그 엑셀 파이프, 엑셀이 잘못 이어지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난방이 안 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엑셀을 요 순환수에 요걸 찍어가지고 급서와 한수 부분을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제가 공사했던 겁니다. 바닥을 바둑판처럼 다 잘라낸 다음에 다 드러내고 다 드러낸 다음에 이 바닥에 편차가 심하면 기포로 수평을 잡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확장을 할 때는 요 작은 구간 때문에 기포 차는 부르는 순간 요즘에 한 7, 80만 원 할 거예요. 그 인건비랑 해서 70에서 100만 원 사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평 레미탈 4, 5포만 개면
요 면적을 다 수평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적합하고, 저는 뭐 확장이랑 다 해서 38평 정도 됐어요. 이걸 다 수평 레미타를 개소할 생각을 하니까 이 돈보다 기포가 더 싼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포를 갖다가 바닥을 낮은 구간은 한 1, 2cm, 높은 구간은 한 4, 5cm 정도까지 수평으로 쭉 잡는 거죠. 그러면 시멘트 뭐 한 팔레트 한 5, 60호 정도, 한 60호 정도면은 요즘에 한 7,000원 할 테니까 40만 원에서 50만 원. 그리고 기포 치는 게 한 70에서 100만 원, 한 150만 원 정도면 집 전체의 수평을 잡을 수가 있어요. 기포를 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단열재를 깔고 단열재 위에 테이핑을 한 다음에 엑셀을 깔고 방통을 치는 거죠. 이렇게 바닥 부분은 물만 안 빠지면 돼서 알루미늄 테이프를 하셔도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요 방통 치는 요 시간만 버티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깔고, 그리고 위에 엑셀을 깔고 엑셀 위에다가 다시 방통을 치는 거죠. 기포를 치실 때 이제 주의하실 부분은, 예전에 기포가 쳐져 있는 집들은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포가 크랙과 공극을 다 메꿨기 때문에 물이 아래층으로 안 새요. 근데 하다 보면 뭐 창문 밑에도 좀 커팅해서 잘라내고 뭐 좀 걷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구간만 그냥 액방 정도, 기포 치기 전날에 액방 정도로 막아서 혹시나 하는 아래층의 누수를 막는 거죠. 기포는 물과 시멘트를 가지고 그냥 저 퐁퐁이랑 섞어가지고 그 바닥에 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그 파이프 주변에 이런 부분에 방수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래층에 누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 그린 플래너는 생각했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은 신뢰를 짓는 일이라고. 건축주의 소중한 하루를, 아이들의 꿈과 배움을, 우리들의 추억과 사랑을 건축이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을 더 나은 것으로 바꿔주실 건축 전문가 분들을 그린 플래너에서 모집하고 있어요. 건축 플랫폼이 요구하는 과도한 가입비, 광고비, 수수료 때문에 부담되셨던 분들, 비양심적으로 제시되는 말도 안 되는 가짜 견적 때문에 답답하셨던 분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 플래너 앱을 만들었습니다. 가입비도 계약 수수료도 없는 합리적인 플랫폼, 배너 위치로 달라지는 광고비가 없는 공정한 플랫폼, 지도로 내 건물 포트폴리오를 한 번에 직관적인 플랫폼, 상담 전 건축주의 니즈를 파악해주니까 효율적인 플랫폼, 공사 관리가 가능한 앱도 제공될 예정이니까 미래가 기대되는 플랫폼, 정직하고 안전한 설계 시공으로 함께 신뢰를 지어갈 건축 전문가분들을 모십니다.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 플랫폼에 지금 가입하세요.